예, 박상규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제 노트북 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이게 뭐 중요한 건데 지금 일단 조금 이 후속 보도가 있어야 돼서 오늘 제가 방송 아이템으로는 미처 새벽에 출근해서 넣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이제 정리가 막 돼서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일단 우리는 막 배 아프 막 고소하다 깨소금이다 이러면서 지금 일본이 알고 보니까 이게 일괄 관세가 아니라 15%가 추가 관세였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 상품에서 2.5%가 기존에 있었다면 15%가 추가 돼갖고 17.5%가 되는 거라면 우리는 FTA 때문에 제로였으니까 15%야. 그래서 일본보다도 더 미국 시장 수출에 있어서 일본보다 더 유리하네. 일본? 아유 어떻게 저렇게 협상을 했어? 깨소금이다 하면서 키득키득거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트럼프가 반도체에 약 100% 관세를 때리겠다고 지금 한 겁니다. 자, 근데 미국에서 제조를 약속하면 면제다. 지금 저 기사 확인해 하셨어요? 물론이죠. 저게 지금 오늘 가장 큰 뉴스입니다. 우리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시도가 방금 전에 중단됐다. 이게 왜 그러냐? 뭐 아까 정 변호사하고도 얘기를 하시던데 그 집행을 도와주라고 한 그러니까 특검 수사관 말고 그것도 증언이 됐다고 하지만 그 구치소 인력들이 주저한다고 해요. 이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 만약에 물리력 행사 도중에 어떤 형태로의 불상사가 발생하면 불상사라는 건 뭐겠어요? 멍만 들어도 불상사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그 교도관들이 다 소송을 당해야 돼요.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총기 집행을 과감히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뭐 이런 그 총기 사용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 경찰관이 엄청 피해를 본 사례가 지금 수두룩하거든요. 그런 면도 있고, 자 2차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것이 법무장관까지 나서서 도와주라고 물론 그 위에는 이재명이 이제 명령을 했겠죠. 뭐 그런 상황이지만 그게 오늘의 국내 뉴스의 뭐 거의 톱 기사, 뭐 이춘석 기사와 함께 또 김건희 특검 얘기가 톱 기사지만 세계적인 기사는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이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전 정권을 향해서 온갖 모욕과 조롱과 그걸 가지고 언론이 받아쓰게 해갖고 하루 종일 시끄럽게 덮으려고 하겠지만 이거는 안 덮어진다. 지금 이게 트럼프발 관세 그 부과도 그렇고 이게 이제 안 덮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슈라는 거잖아요. 이게 일단 100%라고 얘기했습니다. 별도로 100%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는 초초 비상이 걸린 거예요. 예견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7월 30일에 이 트럼프가 한국협상단 구윤철, 김정관, 뭐 여한구 등을 만난 자리에서 이 대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국협상단이 주장을 했죠. 뭔 얘기냐? MFN 대우를 받기로 했다. MFN 최혜국 Most Favored Nation 대우를 받기로 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세를 올릴 때도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트럼프 오늘 100%라고 발표했어요. 다만 그 항목은 얘기 안 했고, 그러니까 반도체 모든 반도체라 그랬어요. 세미컨덕터와 그 부속품 일체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점은 못을 안 박았어요. 내주가 될 수도 있고 내달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최혜국 대우가 뭐냐 이런 말은 일절 없었고 이제 이건 누가 결정해야 되느냐? 이재명이 가서 결정해야 돼요. 결정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서는 이거 뭐 잘못하면 이미 기존의 15% 상호 관세는 이제 오늘 오후 1시부터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부터 모든 미국으로 가는 상품에는 15%가 붙습니다. 1시예요. 상호 관세가 이제 오늘부터 발효가 되는 거죠. 딱 3시간 남았네요. 이제 그때부터 3시부터 선적하고 비행기 타는 거는 전부 다 15%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100%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115%예요. 일본이 17.5% 자동차 관세 내게 됐다고 뭐 아까 우리 김 기자 표현이 희희낙낙인데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또 무슨 디테일이 있는지 일본은 또 그걸 그대로 맞고 앉아 있을 나라도 아니고 지금 우리 등에 발등에 불이
꽝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게 한미 정상회담이에요. 최혜국 대우가 뭐냐? 그러면 그냥 최혜국 대우를 해주느냐? 아니겠죠. 네. 당연히 선물 보따리를 원할 거예요. 미국으로 가져올. 그리고 트럼프는 뭐라 그랬느냐? 이 발표. 오늘 이 발표가 언제 이루어졌냐? 미국 시간으로 새벽 시간이지만 우리로서는 미국에서는 그쪽은 이제 저녁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애플이 미국 기업 아니에요? 애플이 미국 내 공장과 시설을 투자를 늘리겠다는 걸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애플을 하면 삼성전자와 라이벌 아니겠습니까? 네. 하이닉스의 그 주요 고객이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외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안 물어도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 기흥이니 뭐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들이 대거 생산 시절을 미국으로 옮겨오면 안 돼도 돼. 네. 자, 그러면 그게 간단한 문제겠어요? 큰일 났네. 네. 간단한 문제 아니잖아요. 야. 공장을 옮기는 시간도 엄청나지만 거기서 지금 먹고 사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반도체 관련 인력의 공동화. 미국으로 다 갈 수 없잖아요. 지금 이게 네. 초초초 비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애플에 차세대 칩 납품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그걸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공장에서 그럼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증설을 하겠다는 거고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가 내세우는 관세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로서는 윈윈하는 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왜냐면 트럼프가 미국에서 제조를 약속하면 면제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제 친구도 뭐 용인에 있는 뭐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감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근데 더 줄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대미 무역과 관련한 수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오늘자 중앙일보에 실렸어요. 네네. 관세 협상 이전인데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 수출하면서 2조의 적자를 받고 일본은 4조의 흑자를 봤다는 거예요. 네. 관세 물리기도 전인데 그럼 관세가 이제 부과되는 거를 제가 얼마 전에 모래주머니 찬다는 표현을 드렸는데 네. 대부분이 0%였잖아요. 우리나라는 13년간 한미 FTA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서 관세를 한 푼도 안 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오후 1시부터 15%씩만 내도 이 모래주머니 15kg짜리 차는 거잖아요. 야. 일본은 2.5% 플러스 12.5%인 줄 알았더니 트럼프가 별도라고 하는 바람에 그럼 17.5% 되는 거야? 이래서 지금 놀라서 전전긍긍 한다는데 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되면 현대차는 조금 한숨을 돌리겠죠. 그게 사실이라면 네. 2.5%의 가성비를 좀 누리게 됐으니까 그 내용은 다소 우리에게는 희망적일 수 있겠는데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에 이어 2위의 수출 효자입니다. 그렇죠. 주력 상품이죠. 자, 네. 트럼프의 얘기를 보세요. 미국에 와서 생산하면 이란 말은 최소한 지금 당장 공장을 못 옮기는데요. 그러면 옮기겠다고 여기다 문서에다 사인만 해. 내년 뭐까지 오겠다. 뭐 계획서를 내. 그럼 봐줄게. 이런 게 그 이재명에게 할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반도체 회사 다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니면 뭐 자사주도 주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분들, 그 가족분들. 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으로 다 이민 가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재명이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가서 선물 보따리를 왕창 내놔야 돼요. 방위비가 됐든 GDP 대비 국방비 인상이 됐든 네. 주한미군에서의 대폭 양보가 됐든 뭘 내놔야 돼요. 그리고 투자액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투자 총액은 한국의 투자 총액은 이재명이 미국에 온 뒤에 결정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더 가지고 오란 얘기잖아요. 네. 이게 보통 지금 정상회담이 아니게 됐어요. 오늘 발표로 인해서. 이게 100% 낼 수 있습니까? 관세 100%라는 걸 상상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상 걸렸네요. 이건 네. 그냥 지금 누구 전직 대통령을 담요에 말아서 잡아가느니 전직 대통령 부인을 잡돌이를 하느니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꽂혀 있으면 안 된다. 그 법사위원장이 남의 주식 보좌관 갑질 해가지고 핸드폰 뺏어가지고 뺏은 거나 다름없지 뭐. 거기다가 이렇게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거 특검해야 돼요. 네.
지금 이걸 가지고 경찰 영등포 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그러는데 영등포 경찰서가 무슨 사선 법사 전직 법사위원장을 수사합니까? 자, 이춘석 얘기로 이제 자연스럽게 마저 좀 하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춘석 관련한 얘기는 이제 앞서 정혁진 변호사하고 했는데,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 상품 대표적인 딱 그 상품 딱 두 개가 바로 자동차하고 반도체인데, 이춘석이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주식 안 샀어요? 지금 이춘석이 산 거 보면은 다 자기가 국정기획이 경제 2분과장 이 AI 정책 수립하는 곳이죠. 그 AI 관련주를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거예요. 세 개더라고요. 네이버, 네. LG, CNS, 카카오페이. 야. 이 세 개가 자기가 오전에 네. 그 경제 2분과장으로 AI, KAI 국가대표, 뭐 엘리트라고 그래서 그 종목들로 선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정될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급해. 그런데 핸드폰은 내 손에 없어. 차보좌관이 갖고 있어. 빨리 국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국회를 갔어. 근데 방송법 통과시킨다고 빨리 들어오래.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뭐 자기 의원실이나 시간이 나면 의원회관 화장실에 가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본회의장 화장실이라도 갔으면 이 앙화를 안 입었을라나요? 그건 농담이고, 야 빨리 핸드폰 내놔. 내 거. 왜 이 내 거라고 표현하냐면 작년 때도 차보좌관 거였어요. 저기사죠, 그죠? 네. 작년 국정감사 때 들킨 것도 차보좌관 거라고요. 저 전화가. 그리고 차보좌관의 전화는 그 애플이에요. 애플. 근데 어제 찍힌 거 확대해 보세요. 삼성전자 거예요. 아, 그래요? 휴대폰이. 아니 삼성전자 거라니까요. 그런 거 잘 안 보시는구나. 네. 그런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애플 쓰던 보좌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내놔야 빨리. 나 그 본회의장 들어가서 네. 이거 내가 지금 봐야 돼. 알고 있는 새 종목 사야 돼. 아니 앞뒤가 제가 설명하는 게 맞지 않아요? 주문 걸어놔야 돼. 그래서 막 들어가가지고 매매도 해야 돼. 숨길 사이도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얼른 열어서 저 보세요. 네이버, LG CNS 그 밑에가 뭐냐? 카카오페이예요. 저거 산 거예요. 1억 원어치. 야. 그랬는데 그날 네이버 얼마 올랐는지 아세요? 심지어 융자 정정까지 하고. 네이버가 네. 그날 6% 올랐어요. 야. 그러니까 1,000만 원 넣었으면 600만 원 먹은 거고, 네. 3,000만 원 넣었으면 1,800만 원 먹은 거예요. 야. 얼마 넣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남의 주식이라. 융자 정정까지 하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가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뉴스로 올라와서야 되겠느냐. 네. 지금 우리 지금 반도체 100% 관세 두드려 맞게 생겼다니까요. 근데 이춘석은 관심 없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 관심 없고, 현대기아차 주식 관심 없어요. 자기가 AI 국정기획 그 분과 맡으면서 AI 그날 발표될 그 종목 들어갈 그 기업 사갖고 앉은 자리에서도 막 주문 걸어놓고 이러기 바쁜 거 아닙니까, 본회의장에서. 지금 그래서 이게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지금 그 이춘석, 이제는 무소속이 됐지만 네. 이춘석하고 그 차보좌관을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입건이에요 일단. 네. 왜 입건이냐면 명백하게 두 개가 걸렸어요. 하나는 이 금융실명제법 위반 아니에요. 네. 보좌관은 방조죄입니다. 금융실명제법에 핸드폰 덜렁덜렁 빌려줘가지고 하면 이거 다 방조죄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부부간에도 안 해요. 나도 주식 투자하고 우리 집사람도 주식 투자하는데 저거 했다간 큰일 납니다. 아니 아들 부자간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하세요 그런 거? 아, 그럴 리가 있나? 형하고 합니까? 싸운다. 아니죠, 큰일 나죠. 네. 그러니까 보좌관이 갑질 당한 것이고, 그래서 자기 핸드폰 애플폰 쓰는 친구가 뭔 그 안드로이드 폰으로 주식 거래를 합니까? 주식 거래도 애플폰으로 해야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식이 그 핸드폰이 이미 작년에도 차 보좌관 명의로 개설이 돼 있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줄여 생각해도 이춘석은 이 차명거래, 주식 차명거래를 1년 이상 한 거죠. 1년 한 거죠. 근데 이제 확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국정기획위원회에 거기 이한주 위원장이라고 이 그쵸. 부동산 한 50억 갖고 있다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투자의 귀재래요. 자기는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정보를. 그쵸. 그리고 거기 위원들이 한둘입니까? 네. 여당 의원들 줄줄이 다 국정기획위원회 뭐 간사, 위원 해가지고 촘촘히 들어있을 것이고, 그 위원들을 통해서 그 밑에 또 무슨 그 부하들 또 다 정보 알고 있을까? 이게 몇십 명일까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춘석만 저거 하도록 놔뒀겠습니까?
이거가 영등포 수사 경찰서가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로 넘어가서 그렇죠. 검찰이 수사한다 그러는데 그 검찰이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특검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3대 특검. 이거 4대 특검으로 해야죠.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엄정 수사 뭐 그러면서 무슨 뭐 경찰이 금융범죄 수사대에 배당을 했다. 왜 자꾸 엄정이란 말을 집어넣을까요? 엄격하고 정확하게 한다는 건데 네. 정정당당하게. 근데 이 규모가 이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수사할 수 없죠. 이거는 그야말로 잘못하면 정권이 마시갈 수 있는 사안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국정기획위원 해촉해라. 그건 대통령 권한이니까. 네네. 그다음에는 뭐 나머지는 정청래가 지금 서로 앞다퉈서 그쵸. 이준석 못 잡아서 난리잖아. 이춘석이 이름이 비슷하네요. 춘석이나 준석이나. 뭐, 춘석이나 준석이나. 그 준석이도 별로 요새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춘석을 잡으려고 대통령도 여당 대표도 저런다는 이유는 이 사안이 갖고 있는 폭발성 때문이다. 빨리 잘라내야 돼. 휘발성. 이거 잘못하면은요 큰일 나요. 빨리 잘라내야 돼. 이재명이 얘기했잖아요. 패가망신 시킨다고. 그쵸. 그리고 그때 얘기한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는 분들 몇 분입니까? 우리 김진기 기자나 저를 포함해서 1,4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주식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분들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 사안을 보고. 그렇죠. 니들은 이렇게 알짜 정보 단물 빼가지고 다 투자하고 심지어 2억 원대의 세비를 받는 법사위원장이라는 자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런 투자를 해서 돈을 빼먹는데 우리는 바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폭발력.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처음도 아니고 가뜩이나 되게 중요한 본회의 그 법안 통과시키는 그 본회의 날에 대놓고 그냥 저게 핸드폰을 꺼내고 거래를 한 거.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정익진 변호사도 딱 짚어주셨는데 아니 얼마나 이게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입법을 통해서 개별 기업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본인이나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총 주식가액이 3천만 원만 넘으면 백지신탁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대놓고 그냥 저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일상화가 돼 있는 거 아니냐 저 의식이. 자, 이춘석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춘석은 사법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춘석의 자리를 뭐 이어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추미애가 나온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학부로 나왔고 고향이 익산갑, 전라북도 익산갑이잖아요. 고향도 거기에요. 익산 남성고 나왔어요. 고등학교는. 그렇더라고요. 그 나와가지고 익산 사람이지 그냥 한마디로. 익산에서 원광대가 있잖아요. 황등 초중 나오고 고등학교를 남성고 나오고. 아니, 익산 사람이에요. 옛날 말로 이리 사람. 그래가지고 이리 본토박인데 근데 대학은 한양대 법대를 나왔고 근데 이제 석사. 그건 이제 이리에 있는 원광대. 여기 그렇더라고요. 한의대만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 원광대 석사, 법학 석사를 졸업했고. 그다음에 박사 과정은 수료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사님은 아니야. 근데 이 정도면 무슨 뜻이 되냐? 법을 다 알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조항에 어떻게 걸리고 이게 들통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변호사예요. 그렇죠. 법학 석사고 박사 과정 수료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런 짓을 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이미 그런 사람을 하나 알고 있잖아요. 조국. 법꾸라지입니다. 네네. 이 법꾸라진 거예요. 완벽하게 내용을 아는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 그것도 최소한 1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게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는 아니 이걸 이재명 정권 하에 영등포 경찰서, 이재명 정권 하에 서울 경찰청, 이재명 정권 하에 검찰청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몇십 명이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국정기획위원들 전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들이 불신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차명 거래 계좌부터 시작해서 가족들,
본인 계좌 다 털어봐야죠. 전수조사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지 않고 국민들이 이걸 납득을 할 수 있는 사안이겠냐고요. 이 사안이. 그거를 지금 저도 영등포경찰서 출입기자를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들으면 화를 낼지 모르지만 거기서 감당할 수도 없고 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인가 뭐 그런 데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마포에 있어요. 거기서도 감당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서 하면 뭐합니까? 그 결과는 엄정하게 수사를 해봤더니 별거 안 나왔습니다. 이래버리면 국민들이 아 그렇군요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권 초기 최대의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은 권력 난도질하는 거 막 지금도 그렇고 다 이미 작년 말부터 이루어지고 있지만 검경이 그런 건 잘합니다. 죽은 권력 난도질. 자 저기 나오잖아요. 그 거부하면 공범이다. 저 앞에 목적어가 뭔지 아세요? 특검을 거부하면 그렇죠. 공범이다. 그대로 돌려드려요. 그 AI 특검 이춘석 특검이죠. 이춘석 AI 특검. 이춘석 AI 특검. 장명도 해야 돼. 이춘석 특검이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할 때니까. 그렇죠. AI 특검입니다. AI 특검 거부하면 거기 사진 들고 서 있는 사람들 다 공범인 거예요. 국정위 AI 특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적어도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이재명이 수용하고 야당 위주로 한번 특검을 구성해서 해보겠다라고 하면 이 위기가 좀 어떻게 좀 가라앉을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럴 가능성은 마이너스입니다. 0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위기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이제 저는 어느 정도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 특검은 별로 요새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특검 피로감이 오기 시작했다고 봐요. 제가 이 몇 달 전에 회넷마이크 처음 나올 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특검을 아침 저녁으로 보도를 할 거니까 이게 듣기 좋은 꽃노래도 그렇게 들으면 노래방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특정 노래를 한 20번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는 마이크 다 던집니다. 그러니까 좀 할 때 하더라도 조금 이제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니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네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김건희 여사가. 그리고 어제 조사 다 받았잖아요. 대통령 체포도 저러다가 불상사 나면 그 책임을 윤석열 전 대통령만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무리한 행영을 하는 구치소 정책을 하는 대한민국도 이재명 정부도 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제발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뉴스는요. 지금 오늘 또 그 보도를 제가 자세히 보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공장들이 지금 미국으로 다 나간대요. 화장품도요? K-뷰티. 왜냐하면 K-뷰티가 프랑스보다도 4억 4천만 달러 정도 더 판 효자 종목 1위, 세계 1위야. K-뷰티가. 중국에 엄청 팔았었죠. 코스맥스 뭐 이런 거 알잖아요. 한국 콜마 다 미국으로 지금 나간대요. 이미 7월부터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제 가전 그거는 US MCA라 그래가지고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무관세예요. 그래가지고 좀 멕시코로 전부 간다잖아요. 왜냐하면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LG, 삼성전자 이런 업체들이 만들었잖아. 근데 거기가 우리보다 관세가 더 비싸네? 왜냐면 19% 20% 내야 돼요. 그러니까 베트남 공장도 이제 더 이상 대안이 아니야. 생산기지 옮겨야 되는 거죠. 가전도 다 가야 돼요. 냉장고, 세탁기 다 가야 됩니다. 미국으로. 안 가면 방법이 없어. 그다음에 우리나라 섬유, 패션 얼마나 좋아요? 이건 남미로 가야 돼요. 엘살바도르, 뭐 파라과이 이런 데. 한국에 뭐가 남죠? 이춘석만 남나? 아니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재명 정권이 되면 뭐 돈 많이 벌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좋아들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일자리가 없어져요. 요새 대학원 나와도 갈 자리가 없어요. 왜 갈 자리가 없냐? 기업들이 사람을 한국에서 뽑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뽑아도 현지에서 뽑아야 되고 사람을 거기서 안 지으면 아니 기업들이 관세 그렇게 많이 물어가면서 한국에서 공장 운영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이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이재명 정부는. 노조가 힘이 없어요. 이제 아니 노조비를 누가 냅니까? 직원들이 있어야 노조비를 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귀족 노조가 먹고 살지. 그런데 그 기반이 없어질 지경이라고요. 이게 지금 앞으로 닥칠 미래가 아니고 이미 현실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아 지금 큰일 났어요. 야.
그 지금 이게 나라 안팎으로 지금 하나하나 지금 중요한 거 굵직굵직하게 짚어주셨는데 일단 지금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국정기획위가 인수위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도 가동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인수위 그러니까 이 국정기획위에서 내부 정보로 투자한 게 또 다른 투자는 없겠느냐? 주식도 주식이지만 상식이잖아요. 아니 만약에 김진기 기자가 네. 무슨 정보를 좋은 정보를 알았어요. 그러면 법 따져가면서 그거 안 하겠어요? 당장 갖고 있는 거 다 깨가지고 그 종목에 올인하지. 왜 그날 이춘석이 알았던 정보를 가지고 6%를 먹었는데 네. 아니 한 30% 먹는 정보를 알았는데 점점 빼고 있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인간은 그렇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지금 국민들만 바보 되는 거예요. 코스피 3천, 코스피 5천을 만들어줄 종목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방송을 해가지고 종목들을 찍어주든가 그 정보를 좀 공유를 하든가. 아니 왜 그런 정보를 자기들끼리만 알고 나머지 주식 투자자들은 엉뚱한 종목에 투자해서 그러니까요. 물리게 만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양도세 주식 양도 기준은 50억 원이었던 걸 10억 원으로 내리자고 주식 한 번도 안 해본 전직 정책위 의장 진성준이 때문에 아니 소비 쿠폰 뿌리면 뭐해? 그죠? 그거 하루 만에 날아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개미들은 바보 되는 거야. 왜냐면 그거 10억 원으로 내리면 50억 갖고 있다가 10억짜리 많아. 아니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경제 전문가예요. 그 사람. 그랬잖아요. 지금 서울에 아파트 평균 값이 14억 원이다. 그런데 주식 10억 원 갖고 있다고 부자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부자 100만 명도 넘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백만 명이라고요. 그러면 그 주식 부자들이 그러면 주식을 세금 두드려 맞고 있겠냐고요. 세금 내기 전에 연말에 다 매도하지. 아니 그리고 이재명이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부동산으로만 계속해서 돈이 몰려가는데 주식시장으로도 가게 만들겠다. 큰 틀을 자기가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서는 10억을 기준으로 삼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다 팔잖아요. 그렇죠. 팔아버리고 연초에 또 사면 돼. 그러면 그 10억 가진 사람들은 돈 많은 그린박 왕개미들 아니에요. 네네. 근데 몇 천만 원. 그 월급 한 3, 400 받아가지고 한 절반 뚝 떼서 기백만 원씩 1, 2천만 원에 그 투자 점심시간 아껴가면서 빵 먹어 햄버거 먹어가면서 투자했던 2030 개미들이 볼 때는 그런 물량 한 번씩 쏟아지면 박살 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지금 박상규 평론가 말씀대로 아니 소비 쿠폰 뿌리지 말고 그냥 종목을 지정해 줘 그냥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기본 주식처럼 그냥 줘 그냥 알려줘. 그런 개미들이 생각하면 야 우리는 바보지 됐구만. 이재명 말만 믿고 이런 종목들에 투자했다가 법은 또 법대로 노란봉투법이니 뭐니.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법 때문에 물량이 쏟아지는 바람에 하루에만 시총 116조 원이 날아갔어요. 그렇죠. 그로 인한 경제 상실 효과가 8조 뭐 1,000억 원인가 네. 그랬다고 했고 그게 이재명이 뿌린 그 소비 쿠폰 액수하고 정확히 맞았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아 우리들만 바보였네 이러면서 허탈감에 뭐 빈속에 소주 마시고 이랬을 텐데 이춘석 파동 딱 터지니까 아이 뭐야 이건 돈은 저놈들이 다 벌었네. 그러니까요.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이춘석 혼자 벌었겠어? 이런 생각으로 자연히 생각이 미치잖아요. 그쵸. 그건 그냥 주식 안 하는 분이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진상 규명을 해서 그 사람들을 벌을 주든지 그 좋아하는 경제적 공동체인지 뭔지 공동체가 네. 됐든 아니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시키든지 이래야 국민들 마음에 응어리가 좀 풀릴 거 아니에요. 근데 특검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지금 뭐 죽은 권력 난도질하는 거는 검찰 경찰도 이건 너무나 잘하니까 저런 이춘석처럼 여당 중진 법사위원장 저런 정치인 거물 정치인 수사 바로 특검으로 해야 된다. 일단 지금 경찰하고 검찰로 배당해가지고 일단은 신용은 낼 텐데 이거는 국정기획위 전수조사 위원들하고 국정기획위원회 압수수색하고 하면서 이런 거야말로 지금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하는 게 바로 특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저들이 저렇게 윤석열 3년 내내 온갖 특검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이 추천하는
특별검사 추천해가지고 하겠다고 심지어 저 법도 얼마나 엉망이었습니까?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한테는 추천권도 주지 않고 지들 다 추천하는 걸로 막 생떼 부리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해야지 그럼 똑같이 이춘석도 그렇고. 그러면 또 저 특검은요 지금의 뭐 조은석이나 민중기나 뭐 이런 특검으로 가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여권이 추천하는 인사가 여권 인사들을 칼질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 야당일 때 절대로 심지어 의당 줘야 되는 107석의 그 추천권도 박탈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기들이 그렇게 잘 알면 만약에 이 AI 이춘석 특검을 할 양이면 뭐 하지도 않겠지만 할 양이면 제대로 해라. 그러면 정말로 민주당 사람 이재명 정권 사람이 아닌 특검이 조사를 해야죠. 근데 과연 자기 목을 자기 팔다리를 자기 배를 칼로 찌르겠는가?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방치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야무야. 그렇게 되면 그 한두 달 지나면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언론들이 또 다 안 쓸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깔아뭉개버리면 그냥 넘어가겠지. 한국 사람들 빨리 잊어버리니까. 그게요. 그렇게 불씨를 키우면 나중에 온 산이 다 불에 휩싸입니다. 산불 보셨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근데 저게 그 법사위원 국회 법사위원장 후임으로 추미애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혁진 변호사가 마침 오늘이 입추다. 그 친구는 참 비유도 잘해. 입추입니다, 입추. 추미애를 저기 넣었어요. 속에 지금 가을이 오기 시작하네요. 지금 정청래가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서 해산 청구하겠다라고 처음부터 취임 직후부터 얘기를 하면서 강공 모드로 입법 속도전을 예고를 했는데 일단 크게 자기네들이 찝은 게 이거예요. 언론하고 검찰하고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얘기 잠시 뒤에 할 건데 일단 그거를 그 검찰도 그렇고 그 사법도 그렇고 결국에는 저 법사위원장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 추미애를 지금 저 자리에다가 넣어갖고 속도전 지금 밀어붙이려는 걸로 보입니다. 자, 원래 민주당이 그 룰도 다 깼지만 국회 상임위원장 3선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선을 시킨 사람이 있죠. 그게 최민희. 두 번 하고도 이제 누가 시키니까 최민희가 재선이고 추미애는 무려 6선입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 아시다시피 법무장관도 했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 본인이 급을 뭘로 생각합니까? 국회의장으로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우원식하고 결었고 이제 한 1년쯤 있다가 하반기 국회의장은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춘석이 떡하니 대형 사고를 쳤어요. 그쵸. 그러니까 김병기가 임명했다고 하는데 김병기가 임명했겠어요? 임명권자는 정청래다. 네네. 정청래가 SOS를 친 거예요. SOS를 치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일단 아마 나이로는 누님 뻘 아니겠어요? 누님이 좀 잘 이번에 구원투수로 잘 막아주시면 1년 뒤에 국회의장은 확실히 저희가 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그걸 다 들은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런 묵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6선짜리 법사위원장이 드디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한국 헌정사에 여러 그 관행들을 다 깨고 있어요. 좋은 기록도 나쁜 기록도 다 깨고 있습니다. 6선 법사위원장이 들어선 거예요. 자꾸 추다르크 하는데 프랑스에서 항의하겠어요. 잔다르크가 항의하겠다고. 더 이상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뭐 나라를 구했습니까? 왜 추다르크입니까? 그렇죠. 그 이제 더 이상 추다르크란 말은 좀 언론이 90년대 정치부 기자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르크가 뭐예요? 아니죠. 그냥 추미애인데 한양대학교 법대로는 더 이춘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배입니다. 공교롭게 그렇게 됐겠죠. 네네, 그러네. 네. 자, 더 센 카드로 검찰 개혁의 속도를 내겠다. 노련하게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노련은 하죠. 노련은 하죠. 안 겪어본 게 없으니까. 노련하죠. 네. 나이도 있고 노련합니다. 지금 검찰 개혁 TF를 검사 출신의 백혜련이 맡고 있잖아요. 백혜련으로는 약하다고 본 거지. 그 여러 가지 체급이나 모든 게. 그리고 지금 이 법사위가 당연히 주진우 의원이 그랬잖아요. 아니 법사위원장이 저 무리를 빚고 잘렸는데 야당한테 이번에 이제 원래 주기로 했던 대로 법사위원장 넘겨라. 이게 타당성 있는 요구잖아요. 네네.
그것도 아마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정청래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아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더 센 사람. 독에는 더 큰 독을. 이런 방식으로 가서 네. 그냥 이제 추미애로 틀어 막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막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뭐 추미애는 막 욕바지도 자처하잖아요, 그죠? 아니 본인이 또 입이 걸어요. 제가 저 한 20년 전에 출입기자 할 때 추미애 의원하고 취재를 하면 제가 말릴 정도였어요. 너무 표현이 걸찍해. 네네. 그냥 걸찍하다는 정도로 해두죠. 아니 어떻게 여자 입에서 저런 막 그 육두문자들이 네. 서슴없이 입이 아주 겁니다. 보도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당시에. 그죠?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조선일보 이회창 욕했던 거 네, 보도 그런 막 내용이 나왔죠, 그죠? 그냥 네. 어디 정말 어디 시골 선술집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을 그냥 세다, 세. 실명 뒤에다 네. 막 붙입니다. 네. 많이 지금은 뭐 60이 넘었으니까 달라졌을까? 안 만난 지가 제가 뭐 취재 일선을 떠난 지가 한 20년 넘었으니까. 네. 근데 그때의 추미애는 정말 대단했어요. 이거 별로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 씨가 이제 과연 구원 투수로 들어왔어요. 이제 구원 투수라는 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한 방에 구원으로 들어왔다가 구원 실패를 한 걸 영어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블로운 업이라 그래요. 나 블로운 업. 네. 날려버렸다. 승리를 날려버렸다. 네. 블로운 오프라 그래요. 블로운 오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원왕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삼성의 오승환. 은퇴한답니다. 네. 이제 은퇴 발표했고 올해 말에 은퇴한다는데 왜 야구 얘기까지 끌어오냐. 구원 투수가 구원을 잘 막는 걸 세이브한다 그러는데 세이브 못하면 망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했던 것들 놓고 봐도 그렇고 오히려 저 진영에 그게 득이었느냐 했었을 때 진영 내에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추미애가 자기 편 여러 잡았잖아요. 추미애가 와가지고 망가뜨린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러니까 날려먹은 보통 구원 투수가 들어올 때는 한 1, 2점 차 지키라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예우 차원에서 추미애는 점수 차가 좀 나는 데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두 점 막는 그런 간당간당한 구원 투수는 아니라고 본 건데 한 5, 6점 나고 있는데 날려먹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노련하게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다. 그리고 이제 정청래가 주문하는 거는 검찰, 언론, 사법 이거 손보는 거 추석 전까지 마무리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추미애가 육선도하고 판사 출신의 뭐 달고 다른 뭐 정치 쪽에서 뭐 이런 사람이면 좀 노련하게 능숙하게 마치 수술 경험이 많은 대학 교수처럼 이렇게 수술하게 바라는데 그동안의 추미애를 놓고 보면 그냥 사람 여러 잡았던 거야. 막 과다출혈이야다. 거의 뭐 스마트한 수술은 저리 가라고 그냥 잡았죠 사람을. 그냥 살릴 수 있는 사람을 그냥 무리하게 떼내다가 여러 잡았어요. 이거 추미애 하면 생각나는 게 아들 병역 네. 그 전화해가지고 카투사 있는 아들. 저도 카투사 출신입니다만 네. 아니 그 편한 데 있는 그 애를 또 휴가 가지고 갑질해서 전화로 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막 보도가 막 의혹 보도가 쏟아졌죠 그때. 네. 하여간 추미애가 뭐를 얼마나 그러니까 계속 언론에서 노련이란 말을 써요. 노련. 노련하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노회하다. 능구랭이 같다. 네. 너구리 같다. 이런 표현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노회하다는 뜻이에요. 노련이. 네. 네. 지금 노련한 사람 불러가지고 이걸 막을 국면인가.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그 짓을 하다가 이렇게 탈당을 했다면 부끄러움을 알아야죠. 야당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 모 종편이 그 영상 구성을 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2장면 아주 인상 깊게 봤어요. 강선우가 왔는데 전부 일어나서 막 반갑게 맞아주는 거야. 악수하고 막 포옹하고. 일단 이모경이라고 핸드볼 출신 선수 출신이 있죠. 이번에 그 정청래의 민원 정책실장을 맡았더라고요. 그래요? 아주 네. 뭐 두 팔을 벌려가지고 안아주는데 뭐 신우이 신우이는 사이가 안 좋나? 하여튼 뭐 자기 동생 자매야, 상봉하듯이 자매. 네. 토닥거리고 막 난리가 났고 서영교 또 뭐 어깨를 감싸 안고 막 이래요. 근데 이춘석이 들어왔네. 이춘석이 어제 의원이니까 법사위원장 내놓고 뭐 그래도 무소속이지만 24시간 전까지 지네 편이잖아요. 네. 자기 편. 네. 야, 이춘석이 들어오는데 핸드폰 보는 사람,
노트북 보는 사람, 딴 데 보는 사람 야. 완전히 그랬구나. 뭐 정말 소위 말해서 쌩을 까더라고 시쳇말로. 외면이야 외면. 하루 만에 염량세태란 말 있죠. 염량세태. 온탕 냉탕이 네. 극명하게 엇갈리는 게 세상사다. 네. 이춘석이 근데 본회의장 들어오다 말고 그거 보더니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그냥 나갑디다. 그 두 장면이 너무나 상징적인 거야. 네네. 근데 왜 그랬겠느냐? 취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아니 당대표가 대표적으로 나는 강선우의 그 울타리가 되겠다. 맞아, 그랬죠. 울타리를 치겠다고 하니 내 이 센 그 거기다가 뒤에는 김어준까지 있는 그쵸. 이 막강 대표가 울타리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박찬대는 막 자진 사퇴 요구했었는데 내가 친정 오라버니 되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러면 강선우는요 어제 무슨 개선 장군이야 막 서로 악수하자고 난리더라고요. 기름 부음을 한번 당했으니까. 그런데 이춘석 들어오다가 쭉 그냥 민주당 의석으로 걸어 내려오는데 네. 전부 그런 꼴이야. 핸드폰 봐. 핸드폰을 보겠지. 걔들도 증권 보는지는 모르지만 핸드폰 보고 뭐 노트북 보고 난리가 났어요. 딴 데 보고. 네. 그러니까 얼마나 무람해. 염치가 없고 참 자기도 그 꼴 당해보세요. 펜앤마이크 출근했는데 직원들이 딴 데 보고 있고 인사에 대꾸도 안 해봐. 그러니까 악수 한번 못하고 있다가 그냥 나가버리더라고. 그렇죠. 뭐 이춘석은 노동청 갈 수도 없고 그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해서 갈 수도 없고. 저는 네. 만약에 이춘석이 계속 궁지에 내몰리면요. 정치부 기사에 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정치면 기사에, 사회면 기사에 나올 수 있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저렇게 왕따를 당하면 네. 사회면 기사에 나올 수 있다. 네, 이춘석 씨. 네, 비방용. 갑자기 발견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비방용 말씀 주셨는데, 자, 근데 지금 이제 정청래, 강선우, 그 다음에 또 정청래 뒤에 김어준 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 정청래는요, 자기가 주말에 당대표가 되자마자 바로 김어준 방송 가가지고 국민의힘 해산시키겠다. 못할 게 뭐냐? 10번이고 100번이고 해산감이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 검찰, 사법개혁특위 띄워가지고 검찰개혁특위에는 민영배, 언론개혁특위에는 최민희, 그 다음에 사법개혁특위에는 백혜련, 그리고 법사위원장 추미애 앉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추석 전까지 다 세 군데 손보겠다. 본인도 본인이지만 이 위원장, 각 위원장 자리에 당내 강경 성향의 위원장들을 다 전면 포진시킨 겁니다. 그래서 진영 간의 전면전 벌어져도 끄떡하지 않고 김어준하고 함께 쎄쎄쎄하고 가겠다. 지금 저게 오늘 이제 오전에 조선일보 보도가 오늘 나온 겁니다. 상황 김어준 민주당의 그림자 실세 논란. 정청래는 취임 첫 인터뷰가 김어준이었고, 그리고 최민희는 방송법 통과된 직후에 저렇게 첫 보고도 하고 딴지일보 게시판에다가 첫 보고를 했어요. 야, 그러니까 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뭐 김어준의 뉴스 공장인지 뭔지 그 프로를 구독은 안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논평을 해드려야 되니까 보도는 보고 보도가 나면 한번 그 들어가서 봐요.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김어준하고 정청래가 앉아가지고 티키타카를 하는데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정청래가 김어준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화 좀 자꾸 하지 마세요. 너무 전화를 자주 해. 그래요? 아니 그 회의하는 도중에도 하고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네. 그러니까 김어준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정청래가 내가 필요하면 전화할게요. 자, 이 장면이 보도도 됐던데 무슨 얘기냐? 네. 그냥 집권당의 그 새 대표에게 김어준이 아무 때나 전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꼬박꼬박 받아주는 거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어준이 그렇게 전화를 하니까 내가 전화할 때까지 좀 너무 전화 자주 하지 마시오 라는 얘기를 자기들끼리 농담을 해요. 그 다음에 무슨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가장 상징적 장면은 그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김어준이 물어요. 아니 그런 얘기를 일개 방송인이 물어봐야 돼요. 당대표에게. 그러니까 당대표인 정청래의 답이 더 걸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심각하게 하고 말을 안 해요. 정답이 뭘까요?
아니 대통령이 하지 말라시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가 정답이죠. 근데 심각하게 점점점 말을 안 한다고 고려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뭐 생각해 보겠어요. 근데 그 질문자가 누구야? 김어준이라고요. 그렇죠. 자, 제가 좀 역사를 좋아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조선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강력했던 상황이 있어요. 그 누굴까요? 가장 강력했던 상황. 태종 이방원입니다. 세종이 임금이 됐었을 때도 병권을 완전히 틀어쥐고 있어가지고 그 세종이 허수아비 왕이었어요. 그때는 허수아비까지는 아니라도 그냥 사인이나 하고 회의나 주재하는 왕이었다고요. 그때 그 유명한 상왕으로서 그 태종 이방원이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세종의 그 처가를 도륙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민씨 일가. 민씨가 아니고 심씨. 심씨. 자기 부인이 민씨고 그러니까 며느리 집안을 박살을 낸다고. 며느리 집안. 사돈을 중국에 갔다 오는 사돈을 그냥 의주에서 잡아가지고 바로 죽이고 그 처남들 세종의 처남들을 박살을 내가지고 심씨 일가가 아주 멸문지화를 당한다고. 자 이게 이제 뭐 아들 세종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막강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누가 또 하나 더 있습니까? 태상왕이 있었죠. 이성계. 지금하고 비슷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여권이 그렇게 보인다. 정청래가 지금 민주당의 왕이에요. 근데 상왕은 김어준이라고. 더 힘이 센 것 같아요. 김어준이 방송에 나오려고 공천 지망자들이 줄을 섰다고 해요. 뭐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노력할 게 없고 절도예요, 막 거기 가서. 김어준 방송에 나가면 공천이 된다. 그 정치 지망생들은 거기 나가려고 지금 번호표 타려고 난리가 났고 의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 나와가지고 한번 인터뷰에서 제가 요새 정치를 좀 하려는데 돈이 좀 없어요. 그러면 김어준이 아무개 의원 좀 후원금 좀 보내주세요. 거짓말 안 하고 2, 3일 안에 억대 돈이 모인답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번호표를 타려고 난리고. 그다음에 김어준 방송이 부르면 안 나가는 의원들이 없대요. 뭐 대표가 맨날 나가가지고 전화 좀 그만하라고 어떻게 보면 한 거 아닌 한 거를 할 정도니까. 그럼 누가 왕보다 힘이 셉니까? 상왕 김어준인 거예요. 그리고 왜 태상왕이라고 제가 문재인을 얘기하냐면 문재인 파가 친문계가요 30명 40명 돼요. 최소한 30명. 이들이 부글부글해요. 이번 인사 과정에서 소외됐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문재인을 얼마나 씹어댔습니까? 악의 근원 뭐 이랬죠. 윤건영이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고민정 이 사람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조치에 이재명에게 굉장히 불만이 많죠. 그럼 누구한테 가서 지금 붙어 있느냐? 정청래하고 김어준 연합군에 가서 붙어 있어요. 그걸 누가 할까요? 양산의 태상왕 문재인이 한다고요. 체육관 콘서트 3번 할 때 매번 10,000원살이 할 때 그 김어준이 열 때 첫날 문재인하고 김정숙 거기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자기들끼리 주접을 떱니까? 어준이 동생 뭐 이러지 않았어요? 동생, 시동생 별 얘기 다 나왔어요. 그냥 보면 그냥 둘이 호영호제고 뭐 김정숙은 시동생 대접하고 일부러 그랬겠죠. 일부러. 그날 총리가 되기 전에 김민석도 거기 참석을 했어요. 정청래도 갔어요. 정청래는 당연히 갔고. 박찬대는 안 갔고. 박찬대는 이제 호남 돌았죠. 뭐 돌아봐야 소용도 없었고 호남에서 더블 스코어로 졌으니까. 김어준이 그런 사람입니다. 김어준에게는 이재명보다 문재인이 훨씬 더 가까워요. 달이 보름달이 말이죠. 슈퍼문이라는 게 있죠. 정월 대보름달. 자, 정월 대보름달의 특징이 뭐예요? 가장 환하고 크고 빛나는 달이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지러집니다. 명품 롤렉스 시계에 사자마자 차는 순간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대통령 이재명 아니겠어요? 거기는 이제 이룰 걸 다 이룬 보름달이에요. 2달 지났으니까 2달 가까이 지났으니까 보름달이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죠. 그 줄어드는 속도에 누가 엑셀을 밟아야 될 거냐? 정청래하고 상황 소리 듣는 김어준이 밟을 겁니다. 그걸 뒤에서 군부를 누가 뗄 것이냐? 문재인이 뗀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아까 이제 MBC 단독 나온 게 조국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다. 그럼 이제 조국까지 튀어나오면 조국까지 추가가 되네요. 조국 사면을 해달라고 편지까지 보냈다는 게 공식 요청했다고 한 게 누굽니까? 우상호 만나서. 문재인이에요. 네, 네. 문재인이 양산에서 쓴 편지로 조국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보도되게 만들었어요. 네. 그 편지를 실제로 전달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좌파 매체들이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사면 이재명에게 요청 이렇게 쓰면 그게 그냥 양산에서 온 편지인 거예요. 자, 조국까지 만약에 광복절 특사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이제 열흘 뒤겠네요. 네. 이 정도 분위기 되면 안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씀 쭉 들어보니까 이게 참 재밌네. 뭐냐면 이재명이 사실은 민주당을 더더욱 권리당원들에 의한 입김대로 흘러가게 당원 중심주의를 아예 강령으로 걸어가지고 당을 체질을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재명 1극 체제로 당을 만들었죠. 근데 그 당대표 이재명은 이제 대통령이 돼서 없고, 그럼 이제 그 당의 당대표, 당권을 이제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정청래하고 김어준 이제 그들이 먹은 건데, 그럼 앞으로 더더욱 그 민주당의 권리 당원들, 그러니까 이 당심을 좌우하는 이 사람들의 더 구미에 맞게 더욱더 종파주의적으로 정청래도 그렇고 김어준도 그렇고 극단적으로 끌고 간다면 이게 일단 이중 권력의 출현으로도 보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에게 그게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재명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문재인까지 조국까지 해가지고 정청래 김어준까지 해가지고 거의 포위돼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이긴 한데 대통령이 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앞서 인선이 수포로 돌아갔던 인선들도 보면은 사실 여권 내부에서 결국에는 비토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MBC가 오늘 단독이라고 하는 저 꺽쇠까지 붙여가지고 네. 조국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포함이라고 기사를 썼어요. 내용은 없더라고. 네. 근데 MBC가 바람을 잡은 거예요. 야. 그리고 조국을 광복절에 나오게 하는데 가장 큰 힘을 쓴 게 누구로 이제 기록될 것 같습니까? 이재명이 아니에요. 이재명은 속도 조절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크리스마스쯤 가서 보자. 미국 다녀와서 보자. 뭐 이런 식의 입장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MBC가 저렇게 바람을 단독이라고 그쵸. 잡으니까 저 조국을 만약에 조국이 8.15 날 밖으로 나오게 되면 또 복권이 되면 그 1등 공신은 문재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행사한 사람은 문재인이 된다. 그렇죠. 네. 그러면 조국이 나와서 누구한테 고마워할까요? 자기 사면을 미적거린 이재명, 물론 말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고맙다고 그쵸, 하겠죠. 그쵸. 조국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속내는 내가 기호 3번을 대선 후보에서 빼줌으로써 당신이 되는데 큰 기여를 했어. 이준석이 8.32% 나오고 저 이재명이 49%, 김문수가 41% 나왔잖아요. 그런데 만약 기호 3번이 누군가가 나왔어. 전에 그 지난번 대선에서 심상정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조국이 아닌 조국당의 누군가를 내세워가지고 조국이 네. 옥중서신이라도 띄워왔어요. 저는 4, 5%는 나온다 봐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조국. 최하 3%. 네. 최하 3%를 좌파 진영에서 가져갔으면 지난번 대선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네. 이준석도 그렇게 버티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역사의 가정법은 없다지만 그러면 조국이 무슨 생각을 할 것이냐면 당신이 대통령이 되는데 이재명에게 하는 그 품은 생각이 내가 얼마나 공을 많이 세웠는데 나를 이렇게 감옥에 넣어놓을 수 있는가라고 할 텐데 그 가려운 데를 누가 긁어줬습니까? 문재인이 긁어주잖아요. 아니, 그리고 정청래가 자기 이제 당대표 되고 나서 취임 인사하러 가겠다고 해서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 쏙 빼고 나머지는 다 갔거든요. 근데 그때 조국혁신당 가가지고 조국 사면 복권 문제 걱정하지 마라, 대통령이 어련히 잘 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뼈가 있어 보여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재인이 지금 나서가지고 조국 사면 복권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는데 지금 이 상황 결국 곰곰이 뜯어보면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김어준 이 집권 여당, 문재인 빼는 문재인이 뒤에 있다니까요. 그렇죠. 정청래의 집권 여당, 그다음에 김어준 일당,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문재인의 평산마을까지 해가지고 이재명의 용산 대통령실을 사방에서 포위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 포위까지는 아니라도 뭐 공격하는 적의 개념까지는 아니라도 네. 최소한도 압박하는 1극 체제는 아닌 거예요. 이재명 1극 체제는 아니다. 대선까지 유지되어 온 이재명 1극 체제는 이미 끝났다. 다극화됐어요.
그쵸, 그리고 다급하다. 제가 아까 정월 대보름달 얘기했잖아요. 보름달은 이미 기울기 시작했다. 조금씩이나마 아니 학교에서 공부 다 하셨잖아요. 네. 문과생들도 이과 공부를 하니까 보름달은 정월 대보름날이 지나면서부터 기울어요. 네. 그래서 상현달 하현달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달은 기울고 있어요. 저 달은 기울고 있다. 네. 이재명 달은. 그러면 누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까? 지금 누가 차기 주자란 말까는 감히 못해도 자 이제 조국이 나오고 그리고 정청래는 내년 지방선거까지를 책임지고 2년 더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220만이 넘는 열혈 개딸들을 신도처럼 거느리고 있는 김어준이 그걸 다 지원하고 있어요. 자 어느 달이 이재명 뒤를 이어서 뜰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이재명에게 점점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저들이 간택하는 거네요. 간택을 할지 자기가 한다고 나설지. 아니 저는 정청래가 네. 그런 마음을 품지 않을까요? 아니 경력이나 뭘로 보나 나는 왜 대통령 한번 못 해봐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학벌로 보나 네. 뭐 중앙대나 건국대나 나는 그래도 학생운동도 했고 아니 뭐 네. 미국 대사관 저 넘어가서 화염병도 던져봤고 나 법제사법위원장도 했고 아니 그런 꿈을 안 품는다면 그런 야망을 안 갖는다면 이상합니다. 그럼 조국도 있잖아요. 그렇죠. 조국은 만약에 8.15 날 나오면요 바로 호남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워낙 강력한 정치인이어서 그 팬덤도 강력하고 해갖고 당도 결국에는 먹었고 하지만 사실 그래서 이재명의 그러니까 친명계라고 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은 근데 그 개인 전투력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박찬대도 그렇고 강선우도 그렇고 박찬대 보세요 이번에 운동권도 아니고 원래 회계사 하다가 돈 많이 벌던 사람이고 회계사로 돈 많이 벌고 이제 이재명 코에 붙은 거 떼주다가 코찬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청래니 뭐니 하는 것처럼 저 민주당 주류의 운동권 출신부터 해갖고 그런 그 사람들의 그 개인 전투력이 다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재명의 그 어떻게 보면 기생에서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딱 나가고 나서 한 명 한 명은 파워가 떨어지죠. 한 명 한 명부터가. 이쪽은 다 저 시정에서 껌 좀 씹고 다리 좀 떨어본 사람들 출신이에요. 그쵸. 민주화 운동을 했다지만 전투력으로 무장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뭐 스카이 운동권은 아니었어도 그냥 개싸움으로 다져진 사람들은 다 이재명 편이다. 아니 말 잘못했네요. 네, 정청래 편이다. 저쪽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읽은 재미있는 유머가 있어요. 네. 진짜 이거 재미있는 유머인데 천국하고 지옥이 싸움이 붙었대요. 네. 울타리 싸움이. 그랬는데 지옥에서 나와가지고 천국 보고 막 이렇게 서로 막 싸우다 보니까 소송하자는 얘기가 나왔대요. 소송. 이거 해결 안 나니까 재판해. 최불암 개그인가요?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지옥에서 호웃음을 치더라는 거 아니에요? 네. 야 소송할 테면 해봐. 변호사들은 다 우리 편에 있다. 싸움꾼들은 다 우리 편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블랙 코미디네요. 내가 네. 뭐 변호사님들 나보고 뭐라고 그럴지 네. 모르지만 변호사님들 그 원래 그 유머의 핵심은 뭐였느냐? 변호사들 천당 가기 힘들다는 소리예요 그게. 그게 이제 유머의 뜻인데 그러니까 지금 싸움꾼들은 다 정청래 편에 있다. 김어준이 그것을 막강하게 뒤에서 뒷받치고 있다. 그쵸. 자, 이 형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추미애도 정청래가 갑자기 육선으로 틀어막았지. 아마 국회의장 자리를 보장받았을 겁니다. 아니 사실 추미애도 국회의장 되는 거 아니야 이랬어요 처음에. 이재명이 좀 추미애 밀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게 의원들 투표로 붙이니까 의원실 같아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재명이 좀 속된 말해서 좀 쪽 먹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거 보면은 민주당도 간단치 않죠. 이재명한테 다 저렇게 가 있는 거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다른 기울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이재명은 대통령이란 자리에 오르다 보면 신경 쓸 때가 많아요. 지금 이재명이 이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미국 출장이라고는요 2016년 성남시장 때 간 게 전부래요. 네. 공식적으로. 그러면 미국 자체를 성남시장 출장 때 가는 거 하고 대통령이 돼서 가는 거 그리고 지금 관세 협상도 지금 여러 가지 디테일에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 관세 100% 뭐 지금 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난번 7월 30일에 있었던 그 트럼프와 한국 협상단의 협상에서는 협정문이 없고 네. 그 팩트를 적어놓는 팩트 시트도 없고
공식 메모랜덤 하나 없는 말뿐인 회담이었어요. 네. 말뿐인 협상이다. 15%하고 숫자만 말로 나왔을 뿐이다. 디테일은 하나도 안 나왔고 합의된 문서를 꾸미지 않았어요. 그걸 꾸미러 이번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회담일은 자꾸 늦춰지고 있다고. 조의원이 뭐라 그랬어요? 8월은 안 넘길 거다. 그 말 속에는 8월을 넘길 수도 있다는, 왜냐하면 이게 산적한 문제들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냥 개딸들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재명이 야당 대표들 때처럼 할 수가 없다고요. 눈치를 보고 체면을 차려야 될 게 많아. 네. 그런 반면에 그러면 지지층에게 그 개딸 지지층에게 조금 서운한 그 이야기나 협정을 맺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청래나 김어준은 그런 부담이 없거든. 그냥 공격만 하면 되잖아요. 마냥 공격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 싸움이 그 민주당 정권을 탄생시킨 이재명 정권을 탄생시킨 그 절대 다수의 이 개딸들의 절대 다수는 누구를 사이다로 보느냐? 이재명이 사이다가 아닌 거죠. 정청래와 김어준이 자기들의 속을 시원하게 긁어준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번에 대표 경선에서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거의 그 대의원만 박찬대가 조금 뭐 48대 53이었고 나머지는 그냥 더블 스코어. 60 중반대 30 초반. 그냥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네. 이 당에 대한 이재명의 장악력은 제가 볼 때 시간이 갈수록 점점 힘이 빠질 것이다. 그 틀어지는 힘은 계속 정청래 쪽이 강해질 것이고 정청래 뒤에는 김어준이 있고 김어준의 뒤에는 문재인이 있고 조국도 이제 나오게 되면 네. 결코 친 이재명적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다극화된 이재명 정권의 결코 밝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방송 박상규 평론가의 방송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2부로 넘어갑니다. 이재명 1극 체제가 유지가 될까요? 자, 그 장면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진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예. 우리 이준우 대변인은 네. 출마하지 않으시고 우리 김민수 최고의 도우려고 일부러 안 나왔어요. 김민수 최고의 도우려고. 진짜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김민수 대변인 해가지고 예. 뭐 인성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또는 이제 투지, 파이팅 이런 거는 뭐 이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우리 국힘에 이제 가지고 있는 가장 보배 중에 보배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김민수 후보가 꼭 일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제자리를 좀 찾아가서 좀 선명한 야당으로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싸워달라 그런 바람을 담아서 제가 안 나갔습니다. 그렇군요.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예. 정청래 발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청래가 지금 최근에 정부가 세제 개편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민주당 내에서 진성준 지금은 이제 최고위 의장이 아닙니다만 지금 최고위 의장을 하던 시기에 진성준 의원이 주유 양소세 세제 개편 관련해서 주가 폭락이 일어나자 그거 뭐 큰 영향이 없다 해서 고집을 부렸었는데 정청래가 당대표 되자마자 이 주식 양도세 문제, 세제 개편 문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렸어요. 어떻게 네. 지금 보시나요? 일단 함구령 내린 거는 지금 안에서 벌써 자기가 당 대표가 되자마자 일사불란하게 1극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1극 체제를 상당 기간 유지하면서 결국은 대통령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에서 자신의 뜻과 달리 뭔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저기서 소리 나온 것을 용납을 하지 않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제 주식 양도세 강화됐죠. 50억에서 10억으로.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13명이 넘는 의원들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뭐 이소영 의원부터 해서 이현주 의원까지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명기 또 원내대표는 바로 수용하는 입장을 냈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문제없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티키타카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정청래 이제 당 대표가 본인이 리더십이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런 위협으로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 조용해. 내가 뭔가 결정할 전까지는 전부 다 입 다물어 라고 하면서 함구령을 내렸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제 주식 양도세, 저는 주식 하지 않아요. 예. 주식 혹시 하세요? 주식 하세요? 아니 지금 공식적으로 방송하고 있는데 그래요? 주식을 예. 저는 주식 안 해서 잘 몰랐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좀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주식 양도세가 이게 세금 효과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예. 세금 효과가 상당히 큰데 어쨌든 일단 기업에 미치는 영향, 주주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이 연말에 되면 양도세 부담 때문에 던지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가치가 하락하고요. 주주들 입장, 개미 이제 주주죠.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을 보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를 물리는 게 정부에서 왜 이익이냐, 왜 양도세 물리는데 이렇게 목을 매느냐 하면요, 이 양도세를 물리게 되면 내년에 정부가 거두는 세수가요 무려 8조 2천억입니다. 내년 한 해만 거둘 수 있는 게. 자, 그리고 또 지금 비슷한 상황이 더 있죠. 또 증세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업들한테 법인세 1%포인트 인상이지 않습니까? 네. 법인세 인상하면 내년에 거둬들이는 세수가 얼마 늘어날까요? 이거는 약 3조 8천억입니다. 내년 한 해만. 자, 이 두 개의 금액을 더하면 약 12조 원이 됩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 이 12조 원 금액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혹시 소비 쿠폰? 그렇죠. 이번에 그러죠? 소비 쿠폰이 네. 얼마입니까? 12조 천억입니다.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가 목숨 걸고, 뭐 목숨 건다는 말은 표현인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집착을 하면서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1%포인트를 올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비 쿠폰으로 쓴 비워진 고간을 채울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 결국은 풀고 거두고 풀고 거두고 이게 계속 반복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죠. 야, 줄 때는 너네가 어느 정도 재정 계획을 가지고 줬을 거 아니야 라고 믿음을 가지고 좋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론조사에서 지지율로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60% 50% 말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뻥이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올 연말까지 해가지고 풀고 사실은 세금으로 땡기고 그죠. 또 풀고 거두고 이렇게 반복될 거란 걸 지금 신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게 이번에 가장 드러난 가장 큰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가 되자마자 뭔가 이재명 대통령과 갈등하거나 다른 목소리 내기보다는 뒷받쳐주는 이제 이런 목소리를 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생각은 아마 이거에서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충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일단은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다들 가만히 있어. 대통령실과 접촉해가지고 정리를 할 때까지는 다들 입 닫아라는 그런 의미에서 함구론을 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의문이 드는 건 이겁니다. 정부가 지금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물론 민주당의 의사가 전달됐을 걸로는 보입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서 했을 테니까. 그런데 발표는 정부가 이제 이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세제 개편을 발표를 했고, 그것에 이제 우리 왕개미들이든 뭐 개미들이 상당히 반란을 일으킨 건데, 그렇죠. 네네. 저항을 한 것인데, 대통령실은 현재는 이 세제 개편 결정 방안을 바꿀 지금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긴 한데, 당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의원들이 그거 그렇게 하다가는 상당히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뭐 개미들 지지층 내에서도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겁니다 해서 여러 가지 뭐 변화를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대통령실은 정부 발표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책임 있게 이 부분을 해명하거나 정부 차원에서 어떤 걸 결정하라고 하지 않고 당에게 지금 떠넘기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재명의 리더십입니다. 이재명의 리더십은 그렇군요. 뭐냐? 예. 책임지지 않는 리더십이에요. 핵심이. 자, 정책 지시는 내가 하고 실패하면 책임은 관료에게 있다라는 게 이재명 정부의 큰 뭐랄까요, 국정 운영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런가요? 예,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공은 내가 챙기고. 그렇죠. 예, 예. 공이 잘 되면 그 공은 내가 가져간 거고, 잘못되면 그건 너 탓이야. 관료가 잘못했기 때문이야라고 외부 탓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유체 이탈 정책이라 해야 되나요? 유체 이탈 리더십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경기도 도지사 시절 때 그 유명한 떡볶이 먹방 아시죠? 예. 경기도 이천 쿠팡에서 불이 났었어요. 물류센터 불이 났는데 그때 떡볶이 먹방을 강요하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지금 자기 관내에서 불이 났는데 뭐 하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 거기서 다 처리한 사람이 있는데 라고 얘기했다가 하루 뒤에 결국은 사과를 했었습니다. 영상도 내리고요. 자, 그리고 또 이번에 수해 사망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날이 이제 어떤 날이었느냐, 무려 4명이나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날 대통령실 앉아가지고
감자전 만찬을 한 날입니다. 네네. 원래 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비가 올 때 먹는 음식으로 많이 알려있지 않습니까? 비 때문에 사람이 4명이나 죽었는데 비 오는 날 감자전을 부쳐 먹었다. 자, 이런 감자전 만찬 이것도 지금 본인과 이제 정책을 따로 분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 그 금융위에서 부동산 대출 옥죄한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시장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강규정 대변인인가요? 대통령실은 유심히 금융감독위원회 정책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마치 관계가 없는 듯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효과가 있고 시장의 반응이 좋았다라면 그건 대통령실의 결단이다. 대통령의 결단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지만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니까는 유심히 보고 있다고 하면서 마치 대통령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꼬리자리를 했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인사 참사가 나니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죠.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추천한 인사가 아닌데 이런 또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잘못되면 내 탓이 아닌 거야. 잘 되면 내 건 거야. 바로 대표적인 게 이번 관세 협상이에요.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본인이 나서가지고 실제로 뭐 정상 만나가지고 탑다운 방식의 어떤 관세 합의하자라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 놓고 밑에 실무자한테 맡긴 게 아니잖아요. 예. 처음부터 실무자들끼리 만나가지고 너네들끼리 어떻게 답을 구해와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관해서 관세 관련된 회의를 했어요. 관계 장관회의를 했었죠. 예.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부산 타운홀 미팅에 가서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년 지방선거 부산시장 나온다는 거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전재수 장관 띄워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얼마 전 생중계에 대한 국무회의에서는 관제도 얘기 한마디도 안 꺼냈어요. 예. 이런 식으로 관세에 대해서 한마디도 본인 리더십을 발휘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관세 협상 타결되고 뭐라고 합니까? 너무 고민해가지고 이빨이 흔들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죠. 자, 그런 식으로 본인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건 내 탓이 아니다. 그건 관료 탓이다. 그리고 거기서 좋은 성과 나오면 내 탓이다. 전형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리더십,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대통령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자, 나온 김에 정청래 문제 좀 이야기를 잠깐 네. 해보겠습니다. 정청래가 이제 당대표가 되면서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치 또는 시사평론가들 이야기들 분석이 많은데 사실상 이재명이 김어준에게 패배했다. 이런 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지금 여권 내부에 민주당 내부에 일극 체제가 이재명 일극 체제가 깨지고 이중 권력 문제가 시작됐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거 네. 굉장히 정확하고 그리고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보십시오. 대의원에서 졌습니다. 정청래가. 그렇죠. 대의원 투표가 원내 이제 조직을 말하는 건데 원내 조직의 표가 박찬대 의원한테 더 많았다. 그 말은 원내에서 정청래 후보 당 대표가 원내와 갈등이 예고된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그리고 네. 이번에 이제 정청래 당 대표가 이제 당선될 때 가장 큰 힘은 뭐였냐? 친명 강성파에 의해서 김어준 강성파에 의해서 김어준 지지층 그죠. 김어준 지지층을 등에 업고 당 대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게 중심이 바뀐 거죠. 친명 강성파에서 김어준 강성파로 당권의 무게축이 옮겨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대통령입니다. 예. 실권자지요.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있고 지지율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정청래 당대표는 국정 책임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의 실권은 전부 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 자, 국정 책임에서 자유롭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를 지지해주는 강성파가 듣고 싶어하는 말, 강성파가 원하는 거를 열심히 본인은 실현하려고 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과격한 메시지를 낸다든가 또는 극단적인 전선을 꾸려가지고 정말로 국민의힘을 괴멸시키겠다. 국민의힘을 소멸시켜버렸다는 그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국회가 만약에 한쪽에 일방적인 정당에 의해서 형해화되는 이런 독주하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이 현상에 대한 역작용이라든가 부작용 누가 같이 지게 됩니까?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한테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래 보고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당정 간에 혼선이 오고 갈등이 오고 갈등은 결국 분열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이런 갈등이 오는 모멘텀을 총 세 군데로 봅니다. 세 군데. 첫 번째는 뭐냐? 지금 이번에 정청래 당대표가 TF를 얘기했습니다. 네네. 검찰, 사법, 언론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하겠다고 했죠? 추석 전까지 끝내겠다고 했어요. 그러겠죠. 근데 너무 빠르죠. 너무 단기간에 끝낸다는 건데 이거 하나만 사실 제대로 하려면 뭐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개를 추석 전에 끝낸다? 이거 2달도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정권의 어떤 지지율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취재하다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과속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경우에 이건 정당에 대한 지지율보다는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 더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주는 이런 충돌 첫 번째 온다. 그래서 갈등과 분열의 첫 단추가 거기서 아마 열리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내년 지방선거, 내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입니다. 그때 아마 정청래 당대표는 수도권과 호남을 자기 사람으로 싹 물갈이를 하려고 할 겁니다. 김어준 그룹. 그렇죠. 김어준 그룹과 자기를 지지해준 김어준 그룹과 본인을 이제 충성하는 본인에 대한 충성파 이런 사람한테 싹 물갈이할 건데 광역 단체장 중심으로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대통령실과 또 갈등이 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갈등이 어디냐? 바로 내년 8월에 있는 전당대회입니다. 그렇죠. 지금 정청래 당대표는 1년짜리 임기거든요. 근데 내년 지방선거를 성공시키고 나서 이거를 연임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 이재명 대통령이 선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연임을 해서 진짜 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다음 총선, 국회의원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자기는 대통령 한 번 더 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당대표를 연임해가지고 총선까지 총지휘하는 그거 눈 뜨고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있는 그 세 가지 TF, 그 다음에 내년에 지방선거, 그 다음 내년 전당대회 이 세 가지 모멘텀을 통해서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 봅니다. 예. 자, 나온 김에 정청래가 어떤 인물인지 잠깐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있죠. 이 사람 그간의 발언을 보면 정신 나간 소리 굉장히 많이 해서 국민적 지탄이 많은데 가끔 발언 중에는 그럴듯한 이야기들도 있어요. 문재인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조국도 그중에 그렇고 조국도 그렇고. 그런데 정청래를 향해서는 자기현시 욕망이 큰 사람. 자, 그거 한번 띄워주죠. 자기현시 욕망이 큰 사람. 주로는 자기과시라는 용어를 주로 우리들은 많이 쓰는데 자기현시라는 용어를 썼어요. 어떻게 좀 정청래를 평가하는 저 최동석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재명 이외의 사람들은 모두 다 난사를 합니다 지금. 그렇죠. 다 난사를 했고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비서실장이라든가 정무수석이라든가 행안부 장관 저 최동석 씨가 완전히 뭐랄까 뭐 참담하게 비난을 하고 조롱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어쨌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사람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정청래 당 대표에게까지 굉장히 자기 욕망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은 본인은 지금 인사혁신처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이런 조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청래를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큰 화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을 조용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지금 갈등의 모멘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멘텀이 오기 전에 초기에 아예 제압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제거를 해보든지 그러지 않으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5년 기간에 완전히 흔들릴 수 있다. 자 그렇게 아마 보는 것 같고요. 근데 이분이 특이한 게 독일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다 받았는데 저는 독일 기업을 연구해서 석사학위를 받은 건지 왜냐면 이 사람이 인사 조직 관련된 전문가라 그러는데 저는 독일 기업 관련돼 가지고 학위를 받은 건지 아니면 독일 정당, 나치 정당을 공부해가지고 학위를 받은 건지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하고 있는 걸 보면요. 굉장히 기능적인 부분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라면은 당연히 그 기계에 충실한 어느 부품으로서 역할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 조직, 인사 조직은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인성과 윤리와 그다음에 다양한 리더십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뭐 저기 마키아벨리식 리더십도 있는 거고 또는 이제 인하의 리더십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당연한 리더십이 있는데 그 리더십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라 굉장히 기능적으로 나치에서 옛날 홀로코스트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악의 평범함은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악행을 저지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계의 부품인 것처럼 미션이 내렸을 때 충실하게 아무런 비판과 아무런 어떤 제3자 시선 이런 거 없이 위에서 하달된 명령만 충실하게 성실하게 실행했던 그런 홀로코스트가 있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번 인사에서 본인이 했던 말들 들어보면 굉장히 나치 정당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과 유사해서 좀 우려가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인사 혁신체제를 계속 품고 간다 그러면 저는 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인사 실패가 계속 반복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재명 1급 체제 이제 사실상 종말을 맞았다. 오히려 법여권 내부에 지금 1급 단급 체제가 아니라 2급 체제로 가는 것, 이중 권력 체제로 가면서 그 상황이 진척되고 있는 상황을 좀 짧게 다뤄봤습니다. 자,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갈 텐데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지 않았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관세 협상의 성적표가 지금 나오고 있죠.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 성적표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 A학점 식으로 성적을 내는 사람도 있고 점수로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일단 학점 기준으로 낸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내 통상 전문가들이 평가한 주요 7개국 관세 협상에 대한 성적표도 나왔는데요. 이제 우리 한국과 비교, 이재명 정권과도 비교가 필요할 텐데 그 관세 협상 관련된 평가 이미지 좀 이미지가 있으면 띄워주십시오. 한국은 저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 한번 같이 연동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통상 전문가들이 지금 평가를 했어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게 영국, 중국, 중국은 사실상 아직은 이제 협상 단계가 들어가지 않았고 유예됐기 때문에 빼더라도 영국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 이에 그 뒤를 이어서 EU와 일본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저 성적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 성적표가 이제 중앙일보에 보도된 것 같은데요. 예. 저 재밌는 게 뭐냐, 저기 한국이 없어요. 한국을 빼뜨렸어요. 그렇죠, 한국 일부러 뺀 것 같아. 예. 근데 제가 보기에 한국이 왜 빠졌을까요? 제가 보기에 한국이 C 플러스나 C 마이너스나 C 제로 이쪽에 있을 것 같으니까 아예 뺀 게 아닌가. 아니면은 실제로 그렇게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한국을 조사해놓고 나서 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자, 근데 어쨌든 자 영국을 보면 상호가자 10%.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서 왔습니까? 출발 시점 자체가 영국이죠. 영국에 대한 어떤 그 혈맹 관계라도 더 뛰어넘는 특수한 이제 자기들의 조상이자 자기들 고향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죠. 영국은 그래서 아마 영국에 대해서 아주 후하게 상호 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트럼프가 이상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이죠. 근데 이제 트럼프는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과 경쟁을 하지만 중국의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한 그 시장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 경쟁 무시 못할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정책을 취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맞서기 위해서 나랑 이제 같이 이제 중국이랑 싸울 사람 하면서 여기 붙어라 하면서 손을 딱 내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국과 맞서고 있는 거고 이유도 마찬가지죠. 이유에 대해서도 유럽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도 뭔가 영국의 어떤 그 나라처럼 이유에 대해서 우호적인 게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일본처럼 이제 현실적으로 관세에 대해서 15%한 것은 한미 FTA가 없었을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손실을 봤죠. 손실을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비를 줬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영국과 중국에 비하면 그나마 선전했다라고 보는 거고 또는 인도나 브라질에 비해서는 너무 잘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B라는 그룹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EU와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 경제 규모 사이즈 자체가 EU에 비하면 거의 6분의 1 수준이고요. 일본에 비하면 거의 2.5분의 1 수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적정한 대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유사한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합니다. EU는 6천억 달러, 그 다음에 일본은 5,500달러, 우리는 3,500억 달러라고 하는데 여기에 실제로 이제
이제 그 펀드하고 조선도 하면 4,500달러, 그러니까 5천억 달러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사실 일본과 EU와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굉장히 손해를 보는 협약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국이 빠졌다는 것은 차마 한국을 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반영된 게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EU와 일본의 협상 결과를 볼 때 EU, 일본보다 협상 결과가 한국이 좋지 않으니까 C약점 정도는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근데 정상회담 문제 한번 관련해서 또 여쭤볼게요. 네. 정상회담 그간에 이제 한국 정부 이재명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굉장히 좀 급하게 초반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G7, G20 회의 때도 그렇고 나토 정상회담도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겨냥해서 만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막상 이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에 만나자 했는데, 지금 이재명은 지금 정상회담을 지금 뒤로 상당히 늦추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25일 전후로 했으면 한다 이렇게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지금 소식이 들리는데, 왜 자꾸 회담 늦춘다고 보세요? 이제 각성이 되는 거죠. 협상했을 때는 타결했다라고 해서 어떤 이제 국정 운영의 불안감, 대미 관계의 어떤 불안감 이런 걸 해소했다는 방점이 있으니까 협상 타결 여기에 이제 큰 의미가 보이는데 협상 타결은 좋은데 트럼프가 뭐라고 했죠? 야, 우리 다음 주에 보자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각성이 된 거죠. 뭐지? 이렇게 빨리 보자고 한 이유가 뭐가 있을 것 같은데라 하면서 주판을 두드려 봅니다. 보니까는 이 대미 협상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뭔가 우리한테 요구할 게 있구나. 그게 바로 농산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30개월령 소수입이라든가 쌀 개방 같은 거. 지금 이게 쟁점인 이유가 뭐냐면 미국과 우리의 입장에서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전부 다 completely open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대통령실은 아직도 여전히 쌀과 30개월령 소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계속 이제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로 각각의 언론에서 보도된 걸 통해서 정부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잡지는 않고 계속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이 분명히 거짓말을 하거나 한쪽이 뭔가 착각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일주일 내에 만난다 그러면 훨씬 강대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재명이 끌려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일단 시간을 벌어보자라고 하는 분도 있는 거고요. 또 지난번에 원래 패키지 드리라 해가지고 관세와 안보를 같이 협상하자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안보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어비 분담금 인상이라든가 국방부 예산 증액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번에 없었기 때문에 빨리 만나자는 말은 이재명 대통령이 야 우리 관세 협상 타결했다라고 좋아하고 있을 때 그 좋아하고 있는 정신이 없는 그 상태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꼬드겨서 얼른 방위비도 인상시키고 그다음에 국방비 예산도 증액시키는 이런 걸 노려을 쓸 수 있다는 게 지금 뒤늦게 각성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난 걸 좀 뒤로 늦춰가지고 시간을 벌어보면서 전략을 짜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싶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청구서가 자세하게 정상회담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되고 추가적인 청구서가 뭐냐면 추가 투자 계획이랄지 그렇죠.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역할 재조정 문제랄지 예를 들면 국방비 어떤 증액 문제 이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그 준비는 아직 제대로 안 된 거죠. 안 된 상태에서 일단 회담을 좀 뒤로 밀어놓고 그렇죠. 상황을 보고 준비를 하겠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고 오늘 동아일보도 그 얘기 나왔는데 중국과의 갈등 문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다가 입장을 분명히 물을 거예요. 어느 쪽이냐. 오늘 동아일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 해협을 침공한다 그러면 미국은 거기서 개입을 할 거다.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미국 CIA 보고서 이미 나왔습니다. 네네네. 시진핑이 이제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이미 전 세계 언론에 알려졌죠.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트럼프 만나게 되면 트럼프가 물어볼 거예요. 야, 우리가 만약에 대만 해협에 중국의 어떤 그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개입하게 되면 너네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적어도 이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한 미군을 빼서 거기에 대만 해협에 침투시킨다. 그거는 대만 해협에 보낸다. 이전시켜서 대응하게 한다. 그건 아마 당연하게 예상됩니다. 근데 추가로 한국군도 같이 와라 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옛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란급 파병 요청할 때 어떻게 했죠? 비전투 전력을 그때 그랬죠. 파병을 했었죠. 자, 그때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투 전력을 보낸다 또는 안 보낸다.
그리고 그러면 아니면 우리가 좀 더 한미의 끈끈한 동맹을 위해서 과감하게 전투 병력을 포함한다. 이런 여러 가지 또는 규모를 소규모, 대규모, 중규모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그런 버전들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됐는 상태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8월 말이라고 뭐 얘기도 한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9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재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저도로 지금 휴가를 갔다 오는데 휴가를 간 건지 피신한 건지 이게 좀 해석이 필요한데 공식 휴가 일정이 4일부터 8일까지라고 지금 대통령실에 밝힌 바 있잖아요. 네. 근데 왜 2일에 이 저도로 휴가를 떠난 것인가요? 공식 일정보다도 앞당겨서 실제로 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약간 꼼수를 부리는 거, 꼼수인가요? 꼼수라 부를 수 있는데 네. 아니 공식 휴가 일정이 4일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말은 대통령 관저에 있거나 또는 이제 비가 이제 온다고 했으니까 전에 예측되지 폭우가 않습니까? 예상되기도 했잖아요. 예상되고 예고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250mm 물폭탄 내려질 거다. 그렇다 그러면 재난대책본부에 방문해서 현장 확인한다든가 뭐 이런 재난 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주말 동안 하고 그 다음에 4일 날인 어제 월요일에 출발하는 게 맞죠. 그런데 아주 토요일, 일요일 끼어가지고 길게 이제 휴가를 잡은 거예요. 물론 이제 일반 직장인들은 그렇게 한 게 당연하죠. 직장인들은 자기 이제 어떤 자아 발전과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고 대통령은 다르지 않습니까? 대통령 자기 개인의 어떤 그 자아 발전을 위해서 지금 대통령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인과 달라야죠. 이렇게 아주 좀 뭐랄까 꼼수를 부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휴가 일정을 공개한다는 것은 조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휴가 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어제도 한 명인가 두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수해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계속 저도에 머물고 있다는 거 이거는 국민들 보기에는 지난번 떡볶이 먹방 2000에 불났을 때 떡볶이 먹방과 다름없어 보인다. 그 기조예요? 그렇죠. 그 기조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재난이 발생하면 떡볶이 먹는 그랬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 폭우가 예상됐음에도 동일한 상황인가요? 그렇죠. 저는 지금 저도에 앉아서 글쎄요 지금 휴가 모습 사진 아마 뭐 주변에서 찍긴 찍었을 겁니다. 왜냐면 대통령에 관련된 기록은 전부 다 기록 남기거든요. 근데 공개를 하나 아니냐 이제 그건데 아마 그 바닷가에서 뭐죠? 그 파라솔이죠. 파라솔 아래 앉아가지고 왜 해변가 의자 뒤로 젖혀진 거 있습니까? 그거 보면서 모히또를 먹는 그런 모습 저는 상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뭐라고 했죠? 영화 감상하겠다. 책을 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영화 감상은 목록을 나중에 알려주겠다. 책도 뭐 봤는지 알려주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영화 감상하고 책 보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재난 상황센터에 가지고 상황실에 있는 전광판을 보면서 재난 컨트롤 타워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영화 감상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역시 책임지지 않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 1호 대통령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예.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자, 나온 김에 지금 마침 이재명 집권 2달이 이제 조금 넘어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재명 집권 2달에 대한 국가 운영 능력을 좀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평가를 하십니까? 이번에 일단 이재명 대통령에서는 실패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관세 실패죠. 뭐 이건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워낙 많이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인사 실패가 또 있었습니다. 인사 실패도 뭐 참혹합니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 뭐 말할 수 없는 갑질인데 제대로 정리를 못했었고 또 더군다나 최동서 인사혁신처장을 계속 품고 있는 거 이것도 실패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실패 증세 실패. 이거 증세 폭탄을 던진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민들한테 풀고 거두고 하겠다는 게 이번에 증세라면서 그게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은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국민은 바보가 아니에요. 줬던 걸 다시 가져간 거 그만큼 기분 나쁘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거두냐? 기업들한테 거두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결국 어떻게 하냐?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결국은 생산을 줄인다든가 일자리를 줄인다든가 공장을 줄인다든가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스피 5천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은 코스피 마이너스 5천으로 향하고 있는 이런 황당한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의 2개월에 대해서 결코 좋게 평가할 수 없다 말씀드립니다. 예. 자, 중요한 주제들을 좀 아주 약식으로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준우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